오늘 근데 이제 한번 네.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네. 제가 한번 스몰 토크 정도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원장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고 네네. 이게 저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과목을 잘 모르기는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사모님과 어떤 싸우는 상황에서 예. 정신건강의학과를 활용해서 싸우시기도 하시나요? 아. 그 지식들을 뭐 심리적인 부분들. 아 근데 와이프로 예를 들면은 좀 답변하기 어려운 게 우리 와이프랑은 사실 거의 싸우는 일이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 와이프가 저보다 더 한 수 위라서 저를 이미 아래로 굽어보고 알아서 져주거나 봐주기 때문에 하는데 네네. 이제 당연히 환자 볼 때 당연히 정신의학적으로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수상하거나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약간 진단적 작업을 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약간 좀 험하고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제가 의사로서로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위험 요소를 좀 피하는. 네네. 네. 마침 오늘 주제도 불안인데 맞아요. 좀 제가 불안이 느껴지면 저 자체가 이제 기준이자 바로미터가 되니까 저 스스로의 어떤 것과 더불어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활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원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계신지 한번 그냥 아마 스몰 좀 토크로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오늘 주제는 이제 불안함은 병이 될 수 있다. 예. 라는 이제 대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사연 하나 먼저 읽고 오늘 주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산적해 있는데 내가 그걸 미루고 해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이 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써서 정리하면 덜 불안할 거라고 해서 죄다 써봐도 지금 기억해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느끼고 엄청 불안하고 생각할 시간만 주어지면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 가득히 차서 압박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불안장애인데요. 살면서 불안함을 또 아예 못 느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성적이라든지 뭐 성과, 네. 뭐 실수,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부분들, 네. 뭐 인간관계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안이라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불안은 인간이 육체로서 가지고 있는, 즉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떤 중대한 생리적 현상이자 어떤 중대한 방어 기제죠. 즉 약간 두려우면서도 무섭고 불쾌한 감정이라고 정의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계속 계승되어 온 것이고 그런 게 남아 있는 존재들이 살아 있다 하면 되게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든 어떤 중요한 면접이든 그럴 때 불안을 느끼는 건 사람을 좀 부지런하게 만들고 대비하게 만들고 어떤 위험 요소들을 경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어 체계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그래도 장애는 어떤 사회적, 직업적, 어떤 대인관계적 기본적인 기능, 펑션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이 저하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장애라고 여기고 불안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에 따라 카테고리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를 구분을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예. 불안감 있고 예. 뭐 인면장애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뭐 아니면 잠들어도 금방 깨서 네. 다시 잠에 들지 못한다거나 예.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조금 잡아먹는 듯한 네. 느낌의 어떤 댓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도 불안 장애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강박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박은 침습적인 사고, 반복적인 사고, 내가 떨쳐내기 힘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지금 방금 사례처럼 계속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써서 정리하면 덜 불안할 것 같고, 이거는 불안이라는 어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과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하면 삶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를 이제 강박장애라고 하고 강박장애는 이제 불안장애의 중요한 요소에 속하고 그런 요소에 의해서 잠을 못 자면 이제 불면증이라는 이제 수면장애라는 것을 이뤄질 수 있죠. 불안 장애라는 게 그러면 뭐 어떤 특정한 한 상황에서 불안 장애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불안장애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카테고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범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범불안장애. 네네. 제너럴라이즈 앵자이티 디스오더인데 전반적으로 늘 불안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 불안장애. 대인관계에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될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평가에 두려워서 오는 사회 불안장애.
그다음에 흔히 잘 알려진 공황장애. 공황장애 공황 발작을 동반하는 강한 불안장애를 공황장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공포라고 왜 고소공포증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는 그런 특정 공포증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에서는 좀 흔하진 않지만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선택적 항구증 그런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 주시는 대부분의 이 큰 카테고리는 그냥 불안 장애로 다 묶일 수 있는 건가요? 네, 불안장애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범주 안에 지금 말한 것들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강박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잘 알려진 PTSD, 뭐 그리고 이런 신체 변형 장애나 이런 애착 장애 이런 것들이 원래는 불안 장애에 좀 속하긴 했는데 DSM-5 최근 몇 년 전에는 좀 일부 분리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불안을 주되게 증상으로 느끼는 것도 불안장애 영역에 속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 사연도 강박과 범불안장애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그런 내용의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도 불안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예. 왜냐면 뭐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무서워하지만 나는 유독 무서워한다거나 그냥 네.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네. 고소공포증도 불안장애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인간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높은 데서 무섭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높은 데 가서 무서워서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생활에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러면 사실은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비둘기를 되게 무서운 사람들 길 가다 비둘기 보면 막 놀라고 도망. 근데 특정 동물에 대한 특정 공포증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꼭 장애라고 붙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특정 공포증도 굉장히 유병률이 꽤 있는 5%에서 10%까지도 보는 꽤 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시구나. 그 상황만 피하면 되니까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크게 장애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예. 좀 공감이 가진 않지만 예. 이제 다음 사연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어렸을 때 시험 성적이 나오면 항상 부모님께 크게 혼이 나서 예. 성적표가 나올 때쯤 되면 예.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 손발도 떨리고 그랬는데 예. 청소년들도 이런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또 그럼요. 특히나 이제 또 의대를 나오시고 예. 뭐 그런 이제 분류에 속하신 네. 분들은 예. 뭐 주변에서 정신병 걸린 친구도 봤다라는 이야기도 듣긴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예. 불안 장애가 맞는지 아니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청소년기의 과정인지가 좀 예.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답변과 좀 비슷해지게 되는데 사실 저도 시험을 이제 볼 때 너무 많이 힘들고 무서워서 제가 가끔 환자들하고 이제 시험 관련 얘기할 때 나 아침에 토하면서 학교 가서 시험 봤다. 근데 토하면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사실 불안을 강하게 겪었지만 어쨌든 삶을 유지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은 근데 그 장애 수준이 좀 높아서 시험을 못 보겠다던가 아니면 시험에 너무 떨려서 실패한다던가 그런 게 반복되면은 좀 병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분께서 이제 듣기 평가를 할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예. 그게 들리지 않고 삐 소리와 함께 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처음부터 시험을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다 불안 장애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그렇죠. 불안이 너무 강할 때는 이렇게 심리적 불안을 넘어서서 신체적 불안이 오니까 이렇게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이명도 들리고 심하면 이인증 아주 심한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거의 해리에 가까운 약간 기억이 순간적으로 잊혀질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게 오니까 신체적 그런 불안은 이제 자율신경계 긴장 증상이라 하거든요. 이 불안 장애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자율신경계 긴장 증상인데요. 몸에는 이제 그런 걸 관할하는 그런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대뇌로부터 출발해서 전반적으로. 근데 불안이라는 게 과도해지면 내 몸이 그 상황을 이제 위기로 느끼는 거죠.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fight and flight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도망가거나 싸울 때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핵심은 내 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막 분비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뭐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출발해서 근육이 팽창되고 큰 혈관에서 막 피가 뿜어져 나오고 숨도 좀 가빠지고 도망쳐라는 그래서 제가 공황장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게 공황이 저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불안장애에 있어서 공황 발작을 저도 겪은 적이 있어서 아는데 아주 강한 위기를 나한테 알람을 딱 줘서 몸이 알람을 일으키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해지고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병으로 보는 거죠. 저희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 불안장애나 아니면 불안함에 대한 수치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팁들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혹은 뭐 조언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그 불안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죠.
호흡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호흡. 예. 네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공황도 나오고 지금 이미 언급됐으니까 강한 수준의 불안이 왔을 때는 막 호흡이 거칠어지면 호흡이 빨라져서 숨이 막 빨리 내쉬게 되거든요. 그럼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몸에 이제 pH가 평균 7.4를 유지되는데 그게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막 손발이 저리고 막 더 어지러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악순환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걸 잡는 중요한 방법은 이제 호흡법이죠.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고를 아주 천천히 하는 겁니다. 과호흡 상태를 대응하려면 이렇게 같이 해보실까요? 내쉬고. 좀 중요한 거는 호흡을 길게 해서 너무 많은 호흡을 내쉬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나 이런다고 안 죽어 아까 얘기했지만 공황 발작은 그러니까 강한 불안은 일종의 내 삶이 파괴될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으로 막 오는 거니까 나의 의식이 그런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라앉히려면은 그런 인지적으로 중얼거려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이렇게 자꾸 다독이는 형태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것 호흡을 가다듬는 건 신체적 불안을 가다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고 세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좋아하거나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 좋아하는 물건도 좋고 어떤 자연환경도 좋고 그걸 떠올리면서 몸에 이완을 시도하는 형태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뭐 기왕 얘기하면은 이제 처방약을 받거나 그런 장애가 있어서 이제 받은 경우가 있을 때는 비상약이라고 제가 드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건 흔히 말하는 안정제예요. 아,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복용해서 신체적 불안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 대응한다는데 호흡법이나 약물은 신체적 대응에 효과가 가서 그 아주 심한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약들을 비상약이라고 표현하시는 약들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나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 설명할 때 이거 많이 먹으면 부작용은 딴 거 없고 좀 졸릴 수 있어요. 예, 안정제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어요. 아, 사실 저희 와이프도 강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네네. 굉장히 큰 불안 장애를 포함한 정신 건강에 좀 해가 되는 예. 병을 좀 있거든요. 실제로 강아지를 잃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뱀부만 해도 수십 분은 돼요. 그걸 이제 애도 반응 또는 사별 반응을 하는데 일단 인간의 사별, 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사별이 12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슬픈 우울을 갖고 불안을 갖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병적인 걸로 보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병으로 보진 않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년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약을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이다 우울증 약 먹어라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다 공황장애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좀 발작까지 하고 온몸이 경직돼서 뭐 접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공황 발작이 오고 네. 그래서 뭐 말씀 주시는 걸로는 그러면 짧게는 애도 반응일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이런 것들은 애도 반응과는 좀 거리가 먼.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약간 질병적인 걸로 보는 거죠. 대부분의 병들이 뭐 1개월, 6개월은 기준들이 좀 있긴 해요. 네네. 그게 아주 산수나 딱 자르는 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범주가 있는 거죠. 불안장애로 분류되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결이 다른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왔는데 원장님께서 좀 사연을 듣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괜히 가족들 잘 자는지 확인도 한번 하고 오고 낮에도 가족들은 별일이 없는지 자꾸 연락하게 됩니다. 라는 사연이 있거든요. 혹시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그것은 이제 범불안 장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범불안 장애.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전쟁은 사실 저희가 분단국가긴 하지만 사실 좀 굉장히 친근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봅니다. 아, 꽤 높은 수준이죠. 와, 그럼 5%가 다 범불안장애에 속한다. 유병률을 하면 어떤 살면서 그 병을 한 번씩 걸렸을 계속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자꾸 나쁜 생각 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 신체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근육도 경직되고 불면증도 있고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범불안장애의 주요 진단 기준에 속합니다. 그러면 저런 걱정을 머릿속에 한켠에 이제 담아두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면 뭐 에너지 소모가 많이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쉽게 지치고 뭐 피곤해하고 그런 증상들이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계속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쉽게 지치는 것 자체가 그 범불안장애의 주요 진단이고 증상입니다.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업무 효율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중력 저하도 오고 아까 말했듯이 만성적으로 되면은 우울감이 많이 동반된 소리 있고 네네. 예, 그러합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따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보통 뭐 약 처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흔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더 심해질 때 좀 접근을 하시는 편이실까요?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꽤 늦어진 상태, 꽤 심해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보통은 약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게 맞고 약물 치료가 주요 치료법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약을 주로 쓰게 됩니다. 공황이 오면 일단 불이 난 거고 불을 끌려면은 소화기를 들이대서 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한 거다. 증상을 감경시켜야지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괜찮아지는데 계속 증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게 장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약들을 쓰고요. 사실 이제 불이 난 거라고 표현하셨을 때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떤 다른 이제 의사분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기에 불이 난 거다. 그럼 그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걷거나 뛰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면 네. 이 불이 좀 꺼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보통 우리가 뭐 러닝이라든지 네. 뭐 걷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물론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일단은 걷거나 뛰는 것도 못해서 문제인 거죠. 아까 그렇죠. 말씀 네네. 발작적이거나 증상이 막 엄습한 네네. 상태에서는. 근데 평상시에 이 병에 대한 대비로서나 병의 회복에 있어서는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표현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몸의 반응이거든요. 네네. 다 이 심리를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심리는 사실 뇌의 작용이잖아요. 네네. 뇌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 연관지어서 일어나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호르몬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의 밸런스나 그런 것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은 그것을 개선시키는 데서 체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달리기나 뛰는 것 자체가 호흡을 좀 가다듬을 수도 있고 호흡에 대한 이 폐활량도 좋아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 대응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이제 질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울한 사람한테 네네. 운동하면 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무식한 말이죠. 왜냐면은 우울증이 심한 거는 운동 자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경한 우울증이나 자신 일반적으로 잠깐 힘들었을 때를 우울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울증은 기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TV도 못 봐요. 책도 못 보고. 그래서 병인 거고. 그래서 운동하면 나아 이 말은 좀 아닌 게 이미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많이 나은 거예요. 네. 네. 그러시구나. 하지만 불안장애나 이런 우울증에서 기초 체력이 좀 좋고 체력을 기르는 것, 달리기나 뛰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그거를 이제 할 수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함을 좀 인식하고 그렇게 우울하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운동하면 나 이런 말은 조금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 중에 하나죠. 사실 제가 이제 말씀 주시는 와중에 굉장히 찔렸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했을 때 네. 밖에 나가서 아침 해도 보고 네. 뛰고 걷고 네. 하면 네. 많이 좋아지고 실제로 연예인들도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고쳤다더라. 네. 한 번만 해봐라.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서 저는 답답했거든요. 네, 그 한 번을 못 하겠는데 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쩌? 이거 제가 예를 들 때 팔을 부러진 상태 팔로 공을 던져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강아지 계셨는데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는데 강아지가 없는데 어떻게 산책해 이렇게 마음이 들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네. 많이 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또 이런 것들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네.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자꾸 신경 쓰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결국 소변을 못 봤습니다. 평소에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제 차례가 됐을 때 뒤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손발까지 떨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건 혹시 어떤 쪽에 속하나요? 사회 불안장애로 볼 수 있죠. 사회 불안장애. 예. 사회 불안장애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잘못된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끼는 걸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고 지금 소변 그 얘기는 거기다 약간 좀 행위 불안, 약간 무대 불안까지 약간 포함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긴장되게 되거든요. 교감신경의 자극은 부교감신경에 저하로 이어지는데 소변 보거나 소화 기능은 부교감신경이 좀 잘 유지돼야 되는데 긴장돼 버리면 소변을 못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죠. 사회 불안 장애가 예.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은 뭐 MBTI 때문인지 뭐 대문자 I 뭐 이런 형식으로 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이라는 것에 대해 그래도 좀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라 오히려 좀 더 인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단순히 소심하다거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 불안 장애로 내원하신 분들은 어떤 성향을 좀 보이실까요? 사회불안장애는 일단은 그 위축돼 있죠. 위축. 네. 예.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거라 생각하는 자존심 저하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저하되고 기능도 떨어져서 직장을 못 나가겠어요. 학교를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하고 교류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이제 주로 호소된 증상을 보이시죠. 그러면 뭐 보통은 이제 저희가 표현할 때 대문자 I라고 예. 하는 그런 내성적인 예. 분들이 대부분이실까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다른 검사들도 병원에서는 하니까요. 그 검사에서는 뭐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그런 거 했을 때 그 내향성이 높은 분들은 그 사회불안증 관련된 점수도 보통 높게 나오는 부분이 높긴 하죠. 근데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도 막 호탕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분들도 환자로 많이 와요. 그런 분들도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회불안을 겪긴 하니까. 근데 좀 더 내성적인 분들이 조금 더 사회불안을 좀 겪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MBTI I나 E가 이렇게 구조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건지 보통 대부분의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나 논문은 없을 텐데 네. 제가 이제 그 심리검사 결과 설명할 때 내향성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내향성이 높은 건 병은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사회불안 장애가 오면 즉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향인지 외향인지 설문에 대한 부분들로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보통 처음에 오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네네. 그 수치들을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환자를 파악하는 거죠. 사회 불안 장애는 예. 사실 이제 뭐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뭐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맞아요. 했던 예. 리포트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안 좋은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뭐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유율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회 불안 장애의 불안 요소는 이제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거나 일도 재택근무로 하고 지방에 한적한 동네에 지낸다든지 그러면 조금 접촉을 줄이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 원인적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을 줄이면 증상 자체는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일종의 회피의 방법을 쓴 거죠. 아 회피. 예. 치료가 아니라 회피. 예. 네네. 근데 회피도 중요한 방어 기제라서 아까 잠깐 뭐 비둘기나 뭐 벌레나 고소공포증 얘기했듯이 그것을 회피해서 공포감이나 불안이 줄어들면은 그것 자체도 일종의 치료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원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물어볼 때 답변 드리는 게 네네. 직장을 그만두시면 이 증상은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삶의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삶의 그쵸. 기본 값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언젠가 돌아가셔야 되고 경제 활동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가서도 괜찮은지 확인이 돼야 완치이지. 맞아요. 그만뒀을 때 괜찮아진 거는 완치는 아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자해나 타해 막 마음도 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진짜 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는 억지로는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면은 증상은 좀 완화되긴 하는데 치료를 잘 받은 다음에 복귀하는 과정까지 또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럼 내가 좀 접촉을 피하고 잠깐 휴식기를 가진다고 해서 이게 이 병에 대한 치료율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아닌 거네요. 네, 치료율, 그러니까 완치 개념 봐서는 아까 말했지만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게 내가 완치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완전히 나았는지 알기는 어렵죠. 증상 자체는 감경되죠. 증상 자체는 감염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이제 와이프랑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공포감이 느껴졌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정도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옷을 입은 채로 냉수로 샤워를 하고 진정이 좀 됐는데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전형적인 이제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공황장애에서 공황 발작이 온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분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냉수로 샤워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꼭 뭐 냉수로 이제 샤워를 해야 된다고 교과서에 뭐 치료법으로 써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자신이 불안을 좀 감경시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뭐 진료실에서 뭐 권장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 공황 발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빨대로 숨을 쉬면서 이제 물에 잠기며 질식할 것 같은 묘사를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공황 발작으로 질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질식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과도한 어떤 긴장은 이게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원인 모를 어떤 위협이 나한테 가해진 거라고 자율신경계는 판단을 했고 거기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즉 나를 도망가게 만드는 몸 상태 때문에 이제 숨이 딸리는 거죠. 나는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질식감인 건데 질식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질식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네. 그 질식은 일어나진 않고 질식을 할 것만 같은 느낌, 죽을 것만 같은 느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실제로 질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심각한 응급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뭐 국내에는 이런 정신과 관련 응급실이 또 별도로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불안 장애로 응급 상황이 왔을 땐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이 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응급실 갔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응급실 갔고 내과도 한번 가보고 심전도 찍어보고 뭐 그쪽에서도 아니다고 하니까 요새는 뭐 편견이 많이 줄겠지만 마지못해 정신과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잘 알고 오신다던가 뭐 저는 응급실 갔다 오시기 잘하셨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런 게 실제로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호르몬 질환이나 이런 것의 변화에 의해서도 몸에 그런 자율신경계 증상은 되게 흡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혈당에 빠져도 그럴 수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신체적인 검사를 먼저 수행하는 것은 꽤 필요합니다. 저도 봐서 공황장애가 맞는데 나이가 좀 많으시다던가 아무래도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갑상선 검사 해보세요, 피 검사 해보세요 이렇게 꼭 권합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이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공황장애를 느끼고 저하면은 우울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되게 정형화된 결과로서 의사들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또 혈당도 저혈당 빠지면은 공황 발작처럼 오거나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당뇨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혈당 조절 잘 해야 되고 실제로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공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황 발작이 강하게 왔을 때 심전도를 찍으면 실제로 부정맥 판은 나오기는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감별할 필요는 있고 좀 겹칠 수도 있다는 걸 알 필요는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내 질병이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네, 있다라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래 네. 정신적인 증상은 실제로 신체화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음의 불안과 몸의 불안은 보통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신체적 불안을 잘 안 느끼는 사람들은 되게 저가 보기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 받아 밥 잘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불안장애의 원인은 유전적, 기질적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예, 뭐만 스트레스만 배 아픈 사람 있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사실은 약간 신체화된 불안장애에 속하고 머리 아프면 그러니까 불안하면 두통 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런 데가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데 아프다는 사람들이 진통제나 정형외과 가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정신과약 먹고 낫는 경우 많이 있어요. 환자도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불안장애에서는 근육의 경직이나 그런 것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 불안으로 보통 동반되는 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근데 신체적인 다른 질환들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신건강과를 왔다가 다른 질병을 발견해서 고치시는 네, 분들도 꽤 저나 많이 다의 동료들도 이거는 내과 진료를 꼭 보셔야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이제 진료를 하는 거죠. 그건 또 몰랐네요. 예. 다음 사연을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 저를 괴롭히던 아이가 저한테 장난을 치기 전에 항상 어깨에 손을 걸쳤거든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누가 어깨에 손을 올리면 갑자기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기도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라는 그렇죠. 사연을 또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PTSD라고 꽤 많이 알려진 용어죠. 네네. 과거에 강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경험. 근데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경험도 포함하고요. 그런 것들이 자신한테 강한 충격으로 남아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한 이제 PTSD 증상은 이제 재경험이랍니다. 플래시백이라고도 하고. 그럼 그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어지고 그것과 해서 이제 과각성이라고 지금 말한 신체적 증상, 그러니까 공황이나 심한 불안과 비슷한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 이상 지속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이제 PTSD라고 하죠. 이건 약간 좀 사이드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통 남편분들이 이제 와이프가 부를 때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자기 이름이라고 해요. 혹은 뭐 야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된 그런 걸까요? 아니요, PTSD랑 연결짓기에는 그건 좀 어렵고 좀 그건 가벼운 부부간 문제로 좀 봐야 되고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거나 자주 혼난다거나 이름만 불러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름만 불러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길래 한번 그것도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PTSD 트라우마는 이제 범불안장애보다 증상이 좀 선명하다고 느껴지는 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나 힘듦을 겪은 기억을 없앨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는 삭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있었던 일을 삭제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모션 그거와 관련된 감정은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감정을 다루고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고 약물 치료든 정신 치료든 이제 인지행동 치료든 이런 그런 과정에서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제 흐려나가게 하는 거죠. PTSD도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시간 자체로 많이 나아지긴 하는데
그 충격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던가 큰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할 때 좀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치료가 이렇게 충분히 진행되면 좀 그 증상이 감경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어깨에 손을 자주 올려서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어떤 이 행동 치료까지도 다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동 치료야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얹는 게 사실은 나한테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이제 교육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료실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법을 설명드리고 아. 말씀대로 뭐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뒤에서 손을 얹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고 그것이 사실은 위험한 게 아니라고 반복하는 게 이제 노출 치료, 탈감작 치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알러지 치료에도 좀 이렇게 나오는 용어인데 실제로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강한 알러지, 강한 거부감 이러잖아요. 그걸 네네. 조금씩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과반응을 줄여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고소공포증 같은 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1층에서 2층 가보고 3층 가보고 4층 가보고 10층 가보고 하는 거고. 전신적으로 뭔가 예. 이제 농도를 그래서 뭐 거미가 무섭다면 거미의 사진을 먼저 본다던가 거미의 영상을 본다던가 그래서 거미의 일부를 만져보게 한다던가 우리나라 현실적인 상황에서 진료실 자체에서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교육을 하고 불안도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연습하도록 하고 실제로 근데 어떤 병원이나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던가 예를 들어서 비행공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비행기 같은 거를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좀 VR 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행동 치료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PTSD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네, 이제 네. 운전이 근데 나의 생업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 PTSD가 있을 때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긴 네네.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운전이 너무 강한 사고가 나서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 직장을 좀 잃거나 그렇게 좀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상황이나 그 트라우마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근데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의사도 환자도 진료를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권에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네네. 하실 수 있도록 네네. 도와주시는 예. 것이다라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심장을 누가 움켜쥐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불안합니다. 예. 딱히 뭐가 불안하다고 꼬집을 순 없지만 예. 떠오르는 모든 게 걱정이 되고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일이 나쁘게 흘러가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게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카테고리로 보면 범불안 장애에 아. 속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막연한 불안, 음, 정체 모를 불안, 그와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모든 게 다 그냥 거의 불안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진료 케이스도 많이 좀 있으실까요? 범불안 장애 자체는 이렇게 환자로서는 꽤 있으시죠.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쉽게 설명하는 용어들을 제가 선호하는데 좀 걱정이 병이라 하죠. 걱정의 걱정이 병. 계속 걱정이 꼬리를 물고 뭐 강박이 좀 겹치는 분도 있고 공황이 겹칠 수도 있지만 체질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기질이나 유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예, 유전. 네. 거의 모든 병은 유전적인 요소를 기질적으로 생겨난 어떤 요소를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걱정을 줄여나가는 거죠. 즉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그 교육이 굉장히 반복적이어야 되고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의 문제는 그 확률을 높게 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일이 누군가한테는 1%나 0.1%인데 그런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10%야 20%야 아니면 당장 사고가 날 거야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거죠. 과대. 이게 이 병의 어떤 핵심이기도 해요. 아,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을 높게 봐요. 네네. 그래서 남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자신만이 정해놓은 퍼센테이지가 사실이라고 믿고 그냥 계속 예. 불안해하는 예. 형태가 예. 되겠네요. 수치로 그분들이 인식하는 건 아닌데 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확률을 너무 높게 봐요. 아까 전에 뭐 운동하면 나 이런 것처럼 걱정하지 마 이런 것과 비슷한 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아서 걱정이 바로 안 되면 세상에 불안장애 한 잔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에서의 주요 증상 자체가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죠. 의지가 약해서 병이 생긴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들이 있을까요? 대답은 늘 같아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우울하다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죄책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네. 때문에 오히려 그걸 숨기고자 더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는 보통 그냥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몰라두고요. 예. 이게 완치를
없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게 완치가 될까라는 저는 이제 불안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약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치료를 완전히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몇 년 있다 다시 오시긴 하는데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의논하면 그러면 더 치료가 짧게 잘 끝납니다.